고려 거란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니까 거란의 황제죠. 고려의 한 장수를 잡았어요. 그렇고 투항하라고 요구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거절을 해. 싫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거란 황제가 화를 막 내면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너희 고려인들은 왜 도대체 항복을 안 하냐, 굴복을 안 하냐. 이미 끝났잖냐. 너희가 졌고 이제 죽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고려 장수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를 죽여서 우물에 던져놓는 야만인들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같은 놈들한테 굴복할 수 있냐. 그냥 죽여라. 이게 사실 한국인들의 정서인 거예요. 오랜 기간 중국과 충돌해왔지만 정서적 거리감이 유지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 중국 특유의 중화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한테 뭐 지배욕이라든가 정복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착한 나라로 있었다면 사이가 되게 좋았을 수 있어요. 중국하고 한국은 뭐 딱히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이 약간 주제넘게라고 할까요? 뭐 자기네가 대장이고 말이야, 아시아에서. 나머지는 다 우리 밑에서 부하 나라, 형제도 아니에요. 주종관계 이런 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 수가 없죠. 한국인들은 계속 저항합니다. 물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면서 사대주의를 천명하고 그때부터 중국을 사대하긴 했지만 그거는 일부 지배층의 심리지 일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도 세종이나 정조같이 그야말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사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인들은 중국의 그러한 어떤 지배주의, 패권주의, 뭐 내지는 뭐 제국주의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중국하고 거리감을 계속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고요. 최근의 경우에 이제 중국에 대한 거리감은 오히려 그런 성향보다는 중국이 이제 그런 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그런 뿌리 깊은 우월의식이 있기는 하겠지만 서방 세계, 미국과 서방 세계가 특히 미국이 중국을 최대의 경쟁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서 반중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게 한국에 미친 영향이 좀 크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는 과정에서 중국 애들이 하는 짓이 싫다. 이래서 이제 반중이 된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뭐 전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보다는 조금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접한 젊은 세대에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에서의 조금 반중 정서는 서방에서 몰아가고 있는 중국 고립 정책 추진하고 있는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슬기롭게 해결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이가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와 같은 공동체적 연대 의식이 한국인의 독특한 민족성을 드러낸다고 보시나요? 한국인을 한마디로 규정하라 그러면 저는 우리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쓴 책도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야말로 우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기를 열망하고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우리와는 떼놓고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보는데 이 우리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표현된 게 바로 뭐 우리가 남이가라는 얘기도 있는 건데 이게 변질돼 가서 이기주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놈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챙겨주면서 남은 배 탓이하는. 한국의 우리주의가 그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나 배타주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우리주의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우리주의예요. 인류에 기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우리 건국 신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단군 신화 신화가 아니죠. 사실은 실제죠. 단군이 국시를 내세운 게 뭐였느냐?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이거든요. 홍익인간은 한국인을 이롭게 하라는 철학이 아니에요. 인간 일반이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여기에 인간은 한국인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한국인들은 인간 중심성이 있다는 걸 드러낸 건데 그 건국이념을 통해서 사실 지구촌 어느 나라도 건국이념이 인간을 이렇게 높게 내세운 건국이념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그런 어떤 인간 중심성이 쭉 이어지면서 뭐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인간을 좋아하고 인간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아꼈던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 생활을 해서 그런 겁니다. 시작은. 그러니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안 싸우고 잘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형성될까?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죠. 아, 사람 너무 좋아. 나는 사람이 제일 좋아. 이런 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매일 갈등해서 싸우고, 뭐, 옆 동네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인간은 대단히 나쁜 존재, 위험한 존재야. 인간 싫어. 특히 우리끼리는 몰라도 다른 놈들은 싫어. 이런 배타주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인간관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면 한국은 귀신도 착하거든요. 한국 귀신들은 원한을 갖고 이제 귀신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원한만 풀어주면 더 이상 해를 안 끼치고 사라지는 착한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귀신들은 혹시라도 보게 되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 뭘 해결해 줄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안 덤벼요. 죽이려고 안 해. 대부분 한국 귀신은 그렇죠. 우리 역사에서는 민담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근데 일본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귀신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막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간 투영이거든요. 한국인들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느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존재로는 봤지만 아무나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존재로는 안 봤다라는 것이 귀신관을 통해서 나타나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사람을 무섭게 생각하죠. 따라서 귀신도 무섭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묘라는 영화에서도 처음에 무당이 막 내가 이거 해결할게 하다가 일본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저 귀신은 한국 귀신하고 달라. 이 얘기가 나오죠. 왜? 한국 귀신은 잘 달래서 얘기 들어주고 쉽게 하면 상담해주고 원한을 해결해주면 아무 해코지 안 하고 사라지거든요. 일본 귀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빠질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한국인들은 배타성이 없는 모든 인간이 우리가 되는 걸 꿈꾸는 민족이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를 그렇게 당장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선 우리가 돼서 살아가기를 희망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배타주의가 없어요. 외국인에 대한. 중국인을 배타시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도 배타성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제 쪽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가서 문물을 전해주고 우리를 침략하기 전에는 쳐들어가지도 않았죠. 뭐 그런 식으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오면 잘해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배타주의가 생겼죠. 그건 우리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우리주의는 사실 인류애나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이기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 화목하게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 요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이 우리주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게 왜곡되고 변질된 거는 문제가 있지만 원래대로의 우리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민족 최대 장점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인은 전쟁에서 적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이며 이러한 전략이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나요? 한반도라는 위치가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농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축이라든지 유목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주부터 한반도까지의 이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에서 농사가 가능한 협소한 농지를 찾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농사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면은 쌀농사 기후대가 있고 중국에 밀농사 기후대가 있습니다. 쌀농사가 가능한 중국의 쌀농사 지대의 최북쪽이 우리나라 최남단과 겹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쌀농사에 기어이 성공을 했죠. 성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쌀농사 문화권 중에 한반도는 가장 척박합니다. 가장 농사가 안 돼요. 그러면 왜 쌀농사에 올인을 했느냐? 가장 척박하기 때문에 어렵사리 올인을 한 겁니다. 왜? 쌀농사야말로 모든 작물 중에서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쌀농사는 노동집약적이에요. 우리 옛날에 흑백사진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품앗이하는 필름이나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게 나는 남의 밭에서 남들은 나의 논에서 같이 품앗이를 해주어야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쌀농사의
장점이자 단점이자 문제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내 밭에서, 내 논밭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이웃들이 있어야지만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남의 논밭에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남의 노동력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남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도 극한의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쌀농사를 하면 같은 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기작이라고 하죠. 한 해에 2기작, 3기작 기본이고요. 4기작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확히 1기작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0.7기작, 0.8기작이에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무리 잉여 생산물을 운 좋게 풍년이 들어서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가뭄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쌀농사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쌀농사 문화권보다 훨씬 힘들게 노동량을 투입해서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먹고 살기 불리하기 때문에 산으로 들로 나무를 채집하러 나가야 되고요. 민물고기 잡아야 되고요.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그 바닷가에서 해초 뜯어서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역국이라는 특이한 음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고사리 나물도 외국에선 독초예요. 우리는 그거 굳이 먹잖아요. 그 독을 없애죠. 제독작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나물을 보면 다 소금물에 한번 데친 다음에 무치잖아요. 제독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한정된 먹거리를 어떻게든 보존해서 오래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과 봄을 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염장해서 젓갈이 생기고요. 많은 것들을 염장할 게 아니면 반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보카도로도 김치를 만들잖아요. 딸기김치, 참외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즉 김치의 수는 발효시킬 수 있는 식물성 전부, 동물성 김치도 있어요. 뭐 오이소박이 안에 굴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동물성 김치, 식물성 김치, 동물성 김치와 식물성 김치가 합쳐진 형태의 김치에다가 이 김치를 맵게 만들 것이냐, 빨갛게 만들 것이냐, 백김치로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지방마다, 집안마다 김치 담그는 법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김치의 수는 무한대죠. 사실상. 그런 것들 발효해서 담가 먹지 않을 것이라면 말리죠.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 생선도 먹태가 되기도 하고, 황태가 되기도 하고, 짝태가 되기도 하고, 노가리가 되기도 하고, 또 얼리면 동태가 되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인구를 보존해야, 즉 인구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땅의 척박함도 문제지만 이웃도 문제예요. 우리는 이웃이 중국이라는 이웃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 중국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와 생산력이 넘사벽이죠. 그리고 인구 회복력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중국의 전쟁들 보면은 정말 민중들을 징집을 해서 갈아놓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갈아놓는 전쟁을 중국의 삼국지 시대처럼 하면 그냥 아예 문명이 소멸해 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 중국들이란 무엇이냐? 중국의 동북쪽에 보면 중국과 비슷하게 가끔씩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 문명을 위협하던 유목 제국들, 기마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 유목, 기마 제국들을 보면 한 사람당 말이 전체 인구 중에 10마리, 20마리 딸려 있어요. 소, 야크 이런 가축은 60마리, 70마리가 딸려 있습니다. 소, 야크, 낙타, 염소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요. 양까지 합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전통적인 마을에 보면 농사 짓는 말 하나에 소가 한 마리 있잖아요. 이 가축의 생산력, 가축의 풍요로움도 이 전쟁에 있어서의 전투력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전근대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탱크, 헬기, 전투기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가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력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기병 한 명이란 건 뭡니까? 말 한 마리 플러스 전사 한 명이 한 명의 기병인데, 이 기병 하나가 보병 15명, 20병의 전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가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말과 소와 같은 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가축의 숫자를 따진다면 여기에서도 중국의 보병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전력의 열세에 우리는 놓이게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한반도보다 물량에 있어서 강해질 운명을 타고난 곳이 바로 열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산지 비중은 한반도보다 조금 더 산지 비율이 높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평야의 넓이와 그 평야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한반도보다 태생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을 해서 농지 개간이 완료된 시점을 그 고대 상고시대부터 미리 계산한다면 일본은 국력에 있어서 한반도를 추월할 운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완전히 흡수 정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면전을 펼칠 수 있었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디테일은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나게 돼 있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나라를 어느 한쪽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으키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 서는 순간 전쟁은 결정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인구와 쌀 생산력은 추정치의 계산법에 따라 다르지만 인구는 2배 가까이 최소 추정되고요. 쌀 생산량은 1.2배에서 2배 사이, 저는 둘 다 2배 정도라고 계산을 하는데, 자, 이렇게 국력이 역전돼 버리면 조선을 침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인구 부양력은 매우 한정적인 데 반해서 주변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위협에도 맞서야 되지만 주변 유사 중국들의 위협에도 맞서야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반도는 참 위치 선정 잘못한 곳이에요. 단군 할아버지는 부동산 사기를 당했어요. 이 기획부동산에 넘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미중 일러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과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난 횟수는 매우 적고 왕조의 존속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항상 징징대죠. 동아시아는 우리에 비해서 훨씬 평화로웠다. 맞아요. 유럽에 전쟁 진짜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소멸의 위협을 걱정해야 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모든 인구와 물자와 그 모든 에너지를 모두 투입해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되는, 그래서 한 번 전쟁할 때마다 정말 디스토피아적인 전체 운명을 걸고 문명의 인간 세상의 모든 운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환타지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고조선 멸망했죠. 고구려 백제 멸망했죠. 신라도 멸망할 뻔했죠. 이런 식으로 몇 번의 굵직한 전쟁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엄청난 대전쟁을 치러야 됐다는 것이 또 한반도 문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유사 중국들 틈바구니에서 바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목숨을 많이 뺐든 아니면 상대의 가축들을 많이 죽이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설사 개별 전투들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적게 죽고 적을 최대한 많이 죽이지 않으면 이겨도 존속할 수 없어요. 고구려는 중국과의 수나라 당나라와의 대전쟁에서 총 7번의 대전쟁을 치렀죠. 6번 이기고 1번 졌어요. 딱 1번 지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물러난 적은 다시 돌아와요. 그 수많은 인구는 다시 금방금방 회복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겨도 1번 이길 때마다 우리 체력은 뚝뚝 깎입니다. HP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전쟁과 고구려의 멸망을 보면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최대한 많이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쟁법을 보면 수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백병전을 피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백병전을 지연시켜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그 지침과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최대한 장기적으로 강요한 후에 결정적인 백병전을 치름으로써 상대를 섬멸시키는 것을 언제나 추구해 왔어요. 이게 잘 되면 그 전쟁은 이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살수대첩 같은 게 그런 거죠. 청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산성에 숨어 들어가고요. 어떻게든 사지의 적들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성벽 앞에서 좌절시키는 방식으로 이 적의 체력을 최대한 깎아 놓은 다음에 살수에서 덫을 놓고 세팅을 해서 그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야전 백병전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최대한 지치게 만들고 출혈을 강요했던 그 중국군을 최종적으로 섬멸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살수대첩을 보면 살수대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의 과정도 보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의 세팅이 한반도군이 중국군을 상대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인 거예요. 우리 측 입장에서. 한국인은 뛰어난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이 기술이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왜 한국인들은 유독 사격 능력에 뛰어날까요? 맞아요. 이런 얘기 하려면 이제 국뽕으로 이제 흘러들어가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람들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서 유전자를 추출해가지고 사격 유전자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의학적 증거를 들이밀 수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지는데 참 한국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사격을 잘해라고 하는 우리의 심증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다라고 일컬어지는 군대는 역시 미군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 제대로 된 군대를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의 군대들은 다 미군의 훈련법이나 실전법을 다 모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군들은 직업군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징집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군인이 되는 사람들은 체력적으로나 좀 이렇게 기질적으로나 군대에 맞는 사람들인 거죠. 아무래도 모병이고 또 더 진지한 훈련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끌려가는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투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카투샤들이잖아요. 미군들이 카투샤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군 부대 안에서 사격 훈련을 했을 때 1등부터 20등까지 다 카투샤예요. 말이 안 되죠. 걔네는 모병인데. 그죠? 그리고 미군은 제가 알기로 한 20m, 30m 사격하는데 한 100발 쏘면 60발 맞춘다 그래요. 우리는 멀가중 멀중가중 아시나요? 우리는 100m, 200m, 250m 사격을 하는데 병장만 되면 병장이 100발 쏘면 한 93발 이렇게 맞추잖아요. 병장들은. 그러니까 매우 기이한 거예요. 매우 특수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의 스코어가 입증을 하는 좀 과학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추적해보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한국인들은 선조들에게서 사격을 잘하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라고 우리가 딱 이렇게 가설을 세운다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사격의 재능이 없는 한국인의 선조들은 그만큼 죽기가 쉬워서 유전자를 남길 기회가 협소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격을 잘해야만 살아남는 2000년, 3000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활 얘기를 한번 잘 해볼까요? 이제 활이 우리나라 이제 국뽕의 주 소재가 되는데 한국 활이 매우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 활이 매우 우수해요. 그것은 뭐 무기 연구가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 인정하는 건데 그냥 우수하다, 국뽕, 한국 활 최고. 우리는 참 무기를 잘 만드는 아주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기술적인 민족이었어. 이렇게 국뽕을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를 봐야 왜 우리는 어떤 절박함 속에서 그 우수함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현실을 봐야 돼요.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활이 어느 나라 활입니까? 아무래도 영국인들의 활솜씨가 유명하죠. 잉글리시 롱보. 영국군은 영국이라는 그 섬 안에서는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더 전사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궁수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침공할 때는 우수한 유럽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일컬어지는 프랑스 기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또 궁수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대륙에서든 섬에서든 궁술의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잉글리시 롱보우라고 하는 것은 주목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통으로 깎아서 만듭니다. 단조궁이죠. 한 가지 재료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는 활이에요. 잉글리시 롱보우는 이 당길 때 들어가는 이 장력이라고 하죠. 당기는 힘이 무게로 환산하면 경악스러운 무게가 나옵니다. 68kg, 70kg 이런 무게가 나와요. 그래서 당시 잉글리시 롱보우 사수들의 그 척추뼈를 보면 다 척추춤만이에요. 척추가 휘어 있습니다. 골반부터 여기 목 경추까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 비틀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쏘느라 당기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지만 또 비틀려져야 비로소 이걸 잘 쏴서 명중률도 높아지는 명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활이 잉글리시 롱보우예요. 그러면 한국 활은 어떤 점에서 우수하냐? 한국 활의 특징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한국 활은 가장 강한 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세기를 가진 활 중에서는 그 정도 화살을 강하게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그 세기를 가진 활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워요. 즉 부드러움에 우리는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왜 부드러워야 할까요? 그건 연사력 때문에. 연사력. 왜? 적은 중국군은 계속해서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와요. 우리의 머릿수는 한정적이에요. 계속해서 쏴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움, 연사력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워야 여러 번 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활은 옛날에는 공장에서 이렇게 막 당당당당 활이 찍혀져 나오는 게 아니라 수제품이고 다 DIY잖아요. 그리고 각자 사람의 체격과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장력이 달라요. 보통 한국 활의 장력은 16kg에서 23kg, 4kg 사이예요. 잉글리시 롱보우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우수하냐? 여러 번 당겼다 놓을 수 있다. 적은 계속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당겼다 놓으면서도 체력을 덜 뺏어서 흔들리지 않아서
조준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조준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건은 부드러운 쪽으로 진화가 됐다면 사람 자체는 조준력을 진화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적은 계속해서 달려든다니까요. 한두 명 놓치면 코앞에 와 있어요. 한국은 백병전을 최대한 뒤로 밀어야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백병전을 하면 아무리 고구려 사람들이 마동석이야. 그래도 중국군을, 적을 3명, 5명 죽을 때 이쪽에서도 1명은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투를 이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전투, 다다음 전투, 다다다음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저쪽은 머릿수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교환비를 최대한 30대 1 이상 정도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교환비, 중국군과의 교환비 50대 1, 100대 1 정도 되는 그런 전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실제로 스코어를 따져보면 그래서 고건무가 이끄는 평양선 방어전에서 수나라 내후아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 병사들, 이 수군 병사들이 상륙을 해서 이 육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평양성을 털러 들어오거든요. 이때 500명 대 4만 5천 명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 정말 멋있다. 국뽕 최고, 주모, 이렇게 주모 이름을 부를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악착같이 1대 100 정도의 싸움도 굳이 이겨야만 했고, 이 1대 100 정도의 싸움도 굳이 피하지 않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했는지, 그런 어떤 우리의 절박했던 현실을 생각해봐야 우리의 전쟁법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민족의 기질과 그 민족성을 알기 위해서는 평시에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는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도 봐야 되지만 전시에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도 봐야 돼요. 전쟁법을 봐야 그 민족의 특징을, 그 미싱 링크를 다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특수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특수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라고 하는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손에 쥘 수 있게 된다.